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 효과가 엄청나게 지금 큰 파급력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를 팔아라. 그리고 어제는 2차 전지를 사라라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유망주들 다시 한번 픽을 해볼 만한 그런 업체들을 아예 그냥 대놓고 꼽아갔는데 그 때문인지 이제 2차 전지주는 어제 상승폭 뭐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버티기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어저께 그 2차 전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대장주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연이틀 지금 보합이나 하락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과연 골드만삭스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관이 정말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자금 흐름이 옮겨진다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얼마만큼의 상승폭이 지금 기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종합적인 관계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반짝 충전에 특히나 이제 물려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탈출 러시를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무리 골드만삭스가 좋은 얘기를 하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긍정적이다,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든 간에 너무 지쳤다 이거죠.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반토막 이상 난 주가를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쯤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이런 반짝 상승이 탈출하기에 최적기가 아닐까 하고 개인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는 향후 전기차 전망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한다. 뭐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 없앤다. 안 좋은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이런 리포트를 낸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뭐 분석을 하느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시장이 캐즘에 들어간 건 맞지만 결과는 아마 같을 거고 이 결과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어디냐? 유럽연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럽연합에서 환경 규제로 인한 CO2 배출, 이 배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자, 그래서 챕터 2 이제 그레이드로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는 전체 내연기관차의 멸종이 유럽연합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이쪽 유럽연합 쪽에 어떤 배터리 패권을 쥐고 있는 강자들이 주가 상승을 엄청나게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LG 엔솔이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섹터, 그 중에 최고 종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LNF도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가 양극재의 판매 1위 업체인 에코프로 BM이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한 골드만삭스 속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쪽에 CO2 배출 규제 강화가 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2020년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CO2 배출 규제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영향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기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노스볼트가 지금 유럽, 그러니까 독일 중심의 어떤 유럽 자동차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CO2 배출량 내년부터 그럼 급격하게 줄어들 만큼 강력한 규제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빈약한 논리로 자금 이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 이 측면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챕터 1입니다. 자, 자동차가 킬로미터당 95g CO2를 배출하는 것까지가 허가 용량이에요. 자, 중형 밴 이상은 킬로미터당 147g CO2를 배출하는 것까지는 규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제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챕터 2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레이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일반 승용차의 CO2 규제가 좀 더 강화됩니다. 좀 더 강화되고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거의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30년부터 34년까지는 어떻게 되냐? 순차적으로 킬로미터당 CO2 배출량이 49.5g, 그러니까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야 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추진이 강력하게 실제로 이행되는 거는 2030년부터입니다. 2030년부터 2034년까지.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2035년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배출 목표가 킬로미터당 빵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00% 신차는 다 전기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5년이면 이제 11년이 남았는데 그 이전까지 CO2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한테 무지막지한 과태료를 매기겠다. 근데 지금 준비 단계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이것까지 물어보신다고 하면 아직 6년의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 6년 안쪽까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CO2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전환이 빨라야 되리라는 내용까지 뭐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유럽연합의 내년부터의 이제 세컨 그레이드, 그러니까 2등급 규제가 확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이게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관이 자금을 무조건 이쪽으로 쏟아 부어야 될 만하다. 판단 근거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골드만삭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항상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바닥점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쪽으로 자금을 수요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연합의 움직임 이미 예고가 돼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급격한 태세 전환의 어떤 근거로 작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과 LNF를 2차 전지 투자 중심의 어떤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부연 설명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제 CATL을 국가 산업 어떤 입찰 대상에서 본격적으로 제외시키길 원한다는 뉴스가 엊그저께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CATL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보조를 받고 그쪽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제가 예전 기사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 전기차보다는 ESS예요.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이제 미국 군대에 곳곳에 설치가 돼가지고 부족한 전력을 갖다가 배터리 시스템에서 끌어다가 전력을 이용하는 구조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ESS의 지금 선두주자 부정하기 싫지만 뭐 부정하고 싶지만 CATL입니다. 자, 그래서 CATL의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 군대에서 뭘 우려를 삼느냐? 얘네가 도청을 하거나 뭐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 문서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기밀 문서를 유출시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작년 뉴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ESS를 폐쇄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금 산업 분야에서도 극대화에 이제 치닫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CATL이 계속해서 배터리 생태계 확장을 북미 쪽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야 CATL 같은 애들은 우리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제한 목록에 이제 등재가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미군과의 계약을 추가로 이제 앞으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특히나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이때까지 북미에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던 CATL 같은 경우 퇴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퇴출 위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펜타곤에서 허가를 내줘가지고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의 어떤 배터리 생태계 이것도 국가 사업으로 인정해서 입찰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분야에서는 CATL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그쪽에 사업 분야를 넓혀갈 수 있었던 게 북미 시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못하게끔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미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ESS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메가팩, 또 후발로 나온 미국의 모 이제 배터리 사업체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ESS 저장 장치 기업들, 그러니까 SK온, LG엔솔, 삼성 SDI 이런 기업들만 소수 참여할 수 있는 또 풀이 작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1위 ESS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퇴출당합니다. 자, 그러면 무주공산이 된 미국 이제 에너지 사업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캐파를 늘릴 만한 판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지금 아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드만삭스가 말 그대로 걔네가 원해서 자금을 빼면은 해당 섹터의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걔네가 밀어붙이듯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 종목에, 이 테마에다가 내가 돈을 옮겨가겠다라고 하면 미국의 다른 여타 기관들도 전부 그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관의 결정을 따라서 자금의 수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기관의 수급 이전에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중국을 모두 배제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제하는 산업군 안에서 ESS 저장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슈거리 하나가 어떤 골드만삭스의 자금 흐름 그 정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 파급력이 있는 뉴스로 발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너무 억지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 이제 두 번째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CATL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배터리 회사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CATL 못지않게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도 자체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면서 이 이제 생산 캐파 능력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벤츠의 EQE의 화재 때문에 이 배터리 안전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메모리 시스템인가요? 매니팩처링 시스템인가요? BMS에 관련된 그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 제조사가 어딘가를 의무로 명시하게끔 이제 법제화 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배터리 어디 거였죠? 중국 거였어요. 그렇죠. 페러시스라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에 그 시스템을 갖다가 벤츠가 차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불이 났다 보니까 중국산이고 한국산이고 간에 전기차 못 믿겠다라고 하는 원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셀 기술이 중국보다 거의 2차원, 3차원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사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훨씬 안전하다라는 게 업계 전반의 상식이에요. BMS도 훨씬 잘 돼 있고. 자, 그런데 어쨌든 불안감은 전기차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또 반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CATL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배터리 캐파가 100이에요. 배터리 캐파가 100인데 여기에서 30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CATL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 기업 하나가 만약에 무너졌어요. 배터리 생태계는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CATL이 에너지 저장 장치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 아니면 판매하기가 힘든 캐파가 되는 거고,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중국차의 배터리 안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CATL 회장이 직접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중국 내의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건 정부의 어떤 해결 과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심각하냐? 배터리 셀이 1000개잖아요. 1000개 중에 1개는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로 따지면 0.1%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차가 1000대가 팔리면은 1000대 중에 1대는 필연적으로 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 이거 무서워서 배터리 이거 사겠어요, 전기차. 우리나라보다 좀 뭐 100배, 1000배, 만배, 막 수십만 배 위험한 게 지금 중국 배터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CATL 회장이 인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안전을 좀 안전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할 만한 기술적인 혁신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좀 빠르게 보완해야지 중국 배터리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어떤 섹터가 되는 거지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 안쪽에서 이지랄해서는 이거 답이 없다라고 CATL 회장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중국 배터리, 특히나 CATL과 그다음에 BRD로 대변되는 이 양강 배터리 업체들의 안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두 업체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시선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헝가리 진출을 이제 LG 엔솔하고 내가 질소냐 하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총 투자금의 70% 정도만 계획을 하면서 투자를 조금 조심스러워 한다라는 루머가 지금 떠돌기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 연합도 이 값싸고 그렇죠? 화재 안정성에 취약하고 중국 정부만 배불려주는 이런 중국차 배터리 같은 경우 우리가 관세를 인상하면서라도까지 우리가 좀 거부감을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 배터리라든가 어떤 해당 이제 전기차 분야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측면에서 앞으로 산업군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지금 섞여 있는 뉴스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배터리 생태계 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제 이제 리포트의 본질은 뭐냐? 코리아 배터리 시스템, 그러니까 코리아 배터리 생태계에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 LG 엔솔과 LNF가 이 배터리 생태계를 앞으로 이끌어갈 주목해 봐야 될 종목으로 투탑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돼서 또 이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하나의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죠. 자, 심각한 보복을 나서겠대요. 자, 일본한테 경고를 중국이 했답니다. 왜? 반도체 그 장비라던가 어쨌든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같은 거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일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자, 우리랑 동맹이지? 그럼 쟤네 AI 같은 거 잘못 활용해서 우리 사이버 공격하고 막 개 같은 일 할 수도 있으니까 중국 쪽에다가 제발 좀 너네 신식 장비 같은 거 팔지 말고 너네 좋은 기술 같은 거 유출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자, 일본이 알았어. 우리는 너네랑 동맹이고 우리는 영원한 우군이니까 나 중국에다가 이런 수출 같은 거 제재하도록 할게 했더니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복할 건지 똑똑히 두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재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토요타의 어떤 자동차 제조에 대한 공급망에 직격탄이 온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토요타는 일본의 경제의 한 축이잖아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급의 지금 메이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네가 제조에 문제가 생겨서 수출이 막히게 되면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 토요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아무리 크다고 해봤자 전체 시장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수출에 생산 차질이 생기면 토요타가 망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 와중에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우리나라 통상본부장이 이제 미국 쪽에 가서 협박을 받고 왔나 봐요. 협박을 받고 왔는데 이제 통상본부장이 뭐라고 했냐? 야, 미국 쪽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한테 삼전이고 SK 하이닉스고 중국하고 장사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 줘야지.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대중 수출을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만큼 너네가 우리한테 뭔가 당근을 줘라. 이런 식의 코멘터리를 했더라고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의 입장을 그냥 중립적으로 보자면 골드만삭스는 뭘 무서워하는 겁니까? 산업 자체가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산업의 캐파 자체가 줄어듭니다. 산업의 캐파 자체가 급감을 하게 돼요. 중국도 이 반도체 칩이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중국도 AI의 강국으로 거듭나고 싶고 얘네는 공산당이 밀어주는 산업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요를 창출해 냅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이 중국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중국하고 장사하는 애들 있으면 우리하고 그럼 연 끊어. 아니면 너네 국가적으로 내가 불이익 줄 거야.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중 수출이 만약에 끊겨요. 비싼 장비 못 팔아먹고 비싼 기술 같은 거 공유 못하고 반도체 아예 거기서 수급이 끊기고
지금 제일 비싸다고 하는 HBM, 엔비디아만 줘야지 다른 데에다가 거래를 못하게끔 완전 제재해버리면은 얘네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매출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뭡니까? 아무리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아무리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큰 계약을 터뜨린다고 해도 어차피 세계 투탑 시장 중에 하나인 대중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게 되면은 그쪽에 나오는 매출이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수출이 규제가 되면은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어떤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를 먼저 제출을 한 게 반도체 피크아웃이다라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규제에서 미국에서 안쪽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규제에 가장 강력하게 하면은 제일 혜택을 보는 게 어디입니까? ESS랑 전기차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아예 못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자 ESS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ATL이 이 시장을 뭐 굉장히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국방부까지 들어갔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국방부에서 퇴출당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CATL이 미국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까지 나갑니다. 자 ESS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 혹은 원전 시장이 뭐 세워지든 간에 이 배터리 생태계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전력 수요 생태계로 움직입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은 ESS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차피 확정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자 CATL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산당 뒷배를 안고 있는 경쟁자가 이 시장에 퇴출을 당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어올 만한 여력이 없다. 그리고 유럽 시장은 이제 그레이드 2 등급의 규제, CO2 규제가 올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년부터 10년 내에 탄소 제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엄청난 그 과태료로 인해서 자동차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라고 유럽연합에서 경고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반도체 전체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도체 전체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은 뭐다? 중국의 규모는 당연히 중국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고 중국 기업이 캐파를 차지할 수 있던 규모를 갖다가 누가 차지할 수 있다? 기술력이 좋은 한국 기업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좀 어설픈 리포트고 근거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 대략적인 흐름을 미리 짚었고 자기네들이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게 어제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반도체 리포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가를 결과적으로 올려주는 거는 누굽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LNF 같은 기업은 테슬라의 1차 벤더, 테슬라의 생태계에 편속이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뭐 보조금 없어진다, 전기차 시장 확장이 멈췄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시장을 선도하고 유지하는 1등 기업은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테슬라의 대항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룹이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테슬라의 두 벤더를 같이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LNF예요. 자, 그러니까 세계 1, 2위 업체를 전기차 양극재를 공급하는 직접 납품 업체가 LNF밖에 없기 때문에 LNF의 기업 가치는 나중에 가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기관이라든가 외인,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이 주가 반등이 언제쯤 일어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물렸던 종목 청산을 하자라고 하면서 가벼운 반등이 나오자마자 지금 빤스런 하면서 이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평가받는 골드만삭스는요.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갑니까? 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 골드만삭스가 참전을 선언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정치적인 견해,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규모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 입장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중국이 배제됨으로써 줄어들 수가 있고 이 배터리 수요는
중국이 산업에서 퇴출당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한테 기회가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의 변경을 리포트 작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표를 한 거거든요. 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데 안 오릅니까? 여러분들 바보도 알아요. 사모펀드가 시총 작은 거 휘둘러도 올라갑니다. 얼마 전에 라더견 사태도 보셨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사태에서 그 소수의 세력이라고 하는 큰 손들이 자전 거래를 하던 자가 매매를 하던 뭐 이런 식의 통해서 주가를 아무 모멘텀 없는 주가를 끊임없이 올렸던 거는 여러분들 몇 번씩이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흐름에 봐서 우리한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 그 캐치를 제일 정보력이 풍부하고 제일 돈이 많은 골드만삭스가 먼저 캐치를 해서 리포트로 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매도를 섣불리 한다. 아, 그거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참전을 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어디도 들어올까요? JP 모건도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SK 하이닉스 말고 LNF를 봐야겠죠? LNF 보면은 떡하니 어제부터 양이틀간 JP 모간 서울이 외국계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대량 매수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외인과 기관의 콜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외인들은 대체 어떤 근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장에 손을 댈까라고 봤을 때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외인들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자료거든요. 근데 우리는 팔고 있어. 그렇죠? 우리는 팔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인하고 기관이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관이 우선 손을 대겠다라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리포트라는 거 뭡니까? 그 증권사의 방향, 포트폴리오를 대변하는 자료란 말이에요. 근거가 부족하든 뭐든 간에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혹은 기관들의 지금 관심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 일부 흡수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나비 효과로 얼마만큼의 순차적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저점을 탈출할 만한 준비는 저는 분명히 해놨다. LNF 같은 경우. 자, 그리고 LNF 또 주목할 만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뉴스죠. 내후년에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고 최수환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캐즘을 정면 돌파하겠대요. 자, 캐즘을 정면 돌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캐즘을 정면 돌파하려면은 계약밖에 없습니다.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이 어떤 기업과 얼마만큼 규모의 계약이 터질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LNF만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 기업과 2등 기업 양다리를 걸치고 거기에 LNF 중심으로 된 단결적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는 얘네밖에 없어요. 현대기아차는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 3위를 기록한 거대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얘네가 목적으로 삼는 건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대변되는 자율주행으로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혹은 그 기술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는 LNF밖에 없어요. 자, LNF가 내후년엔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겠다. 어디가 될까요? 기점이 미국입니다. 북미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협업에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파나소닉 쪽으로 이전될지 어떤 기술이 또 어떤 그룹과의 연계점으로 계약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주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LNF 대응 전략 아래에 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LLF의 최근 어떤 행보라든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내므로써 수급 현황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은 외인과 기관들의 지금 관심이 LLF를 비롯한 4680 원통형 파이 배터리 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각형 배터리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생태계의 중심이 될 거고요. 각형 배터리는 BMW를 비롯한 이 서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표준화된 규격으로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생산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파우치 배터리는 현대 기아가 주력으로 사용을 할 건데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SK온이 각형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 완성차 업체,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두 그룹의 양극재를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LNF에 관련된 내용 제가 빠짐없이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무료로 LNF 대응 전략 받아가신 다음에 좋은 내용 읽어보시고 우리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한 번씩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우측에 전화번호 하나 걸어놨습니다. 8120-3321번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LN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굉장히 좀 재밌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공들여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자, 확인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셨다 혹은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되게 좀 걱정들이 많으신 게 2차 전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에코프로 그룹을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LNF도 마찬가지. 뭐 고점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반토막 이하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물타기를 좀 더 해도 되느냐, 이제는 그것조차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뭐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 좀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다가 이제 제가 수급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마다 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길게 투자하시는 거 말고요. 하루 만에 수익을 당장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수급 현황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딴 거 필요 없고 오늘 아침에 사서 오늘 장 마감 전에 팔았을 때 10% 이상 하루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문자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런 종목 추천 좋은 이 종목들 종목 추천 받아가셔서 꼭 손해 보신 금액만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샘플이고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오후 12시에 문자 보내주셔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뭐다? 제가 무료 이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서방의 단타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인벤티지랩,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고, 근데 하루 만에 급상승 수급 패턴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렸어요. 자, 매수가는 16,000원에서 매수하시면 최저가로 매수하시는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매도가는 18,000원까지 갔을 때는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이게 수급이 쏠리고 어떤 내용으로 재료를 터트릴지에 대한 내용도 간략하게 적어드리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8시 43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 15분 전에 문자 보내드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 하루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본질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향후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건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문자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장 초반에 사서 초반에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작전을 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종목들만 포착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세마글루타이드가 신부전 적응증 관련해서 FDA 승인 타진된다. 여기에 관련이 있는 업체가 인벤티지 랩이기 때문에 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서방형 제형 한 달 동안 몸속에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약물을 부작용 없이 퍼뜨려주는 기전을 갖다가 인벤티지랩이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에서 인벤티지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라이리는 펩트론,
자, 인벤티지랩은 노보와 또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이런 호재거리가 생겼을 때 연계되는 그런 업종이 뭔지, 종목이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거 파악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오늘 보내드린 거잖아요. 오늘 보내드린 이 종목 얼마만큼 올랐는지 마지막으로 체크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많이 많이 구독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좋은 종목 추천 매일마다 장 초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주가를 잠깐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000원에는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8,000원이 되면은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장 초반. 자, 이제 이거 분봉으로 전환해서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죠? 이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초가가 얼마였냐? 시초가가 정확하게 16,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16,000원 언저리에서 잡으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6,000원대 초반 언저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오늘 투자 하루 만에 10% 이상 수익 버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자,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단기적으로 19,850원까지 단숨에 찍습니다. 9시 41분이니까 제가 문자 보내드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 타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에 팔라고 말씀드렸죠? 1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18,000원대에 판매를 하시면은 내가 16,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았으면 12% 정도 남는 거잖아요. 자, 하루에 10% 수익. 여러분들 1시간 걸립니다. 자, 그 이후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매도를 못하고 18,000원 언저리에서 19,000원까지 상승을 노리신 분들은 얼마만큼 실망스러우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급 동향대로 저는 분봉 체크도 하고 이슈거리에 따라서 시초가 얼마 될 건지 계산도 하고 알려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그냥 금액대만 맞춰서 체크하고 계시다가 파시면 돼요. 이틀, 3일 두고 보실 만한 종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터졌으면 크게 터지는 종목인데 당장 임상 준비 단계에 혹은 임상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언제 크게 터질지 결과론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 저희가 스타트를 끌었다고 하면 이 큰 거래량은 뭘까요? 이거는 이제 빨아먹고 빠져나오는 애들의 수량이란 말이에요. 빨아먹고 나오는 애들 수량이 딱 이 9시 41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장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씩만 진짜 진심을 다해 뽑은 다음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하루에 한 종목 장 초반 시초가 혹은 장 초반 이후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으로 매수하셔서 12시 이전에 매도하실 만한 물량들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만에 단타입니다. 우리는 단타 치고 잃어버린 돈 메꾸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이런 거에 맞들리셨다 그래서 개인이 저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단타는 절대 금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8120-3321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구독. 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그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체감되는 그 수량의 돈만큼을 다른 쪽에서 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또 일정 부분 수익을 계속 벌어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튀어오를 만한 종목 장기 보유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투트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런 종목들도 하루 건드리시다 보면 나중에 10배 수익, 20배 수익으로 충분히 우리가 취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고 꼭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준비 항상 우리 뭐 노후 준비가 됐던 자녀들 뭐 학자금 준비가 됐던 하셔야 되잖아요. 꼭 잊지 마시고 준비 철저하게 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추천과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